자, 그 다음에 557페이지 3번 보겠습니다. 집합건물법에 관한 설명에서 1번 1. 규약 및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맞죠?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것은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당연히 효력이 있어야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 못한다 그래서 혼자만 버티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공동생활이니까. 2번 구분 소유 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죠. 공용 부분 지분은 등기 안 한다 그랬습니다. 557페이지 3번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라도 무방하다. 그쵸? 4번 재건축 결의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 맞죠? 5번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 반대자가 법정기간 2개월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 거절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보지요. 5번이 틀렸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고 6번 보겠습니다. 1번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이다. 맞지요? 2번 대지 사용권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맞죠? 3번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는 소집 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4번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에게 지는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한다. 아니야, 인도시? 그렇죠. 전유 부분은 인도시부터 기산한다 그랬죠.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일부터. 5번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그 대지는 법정 대지라고 하고, 대지의 공유자는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대해서는 분할해서는 안 되죠. 예. 자, 오른쪽에 8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 그랬는데 1번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관리인은 임차인도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2번 서면 결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가능하다. 그죠? 3번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권에도 미칩니다. 4번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 없이 소집할 수 있죠. 전원 동의가 있다면. 5번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아까 체납 관리비는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승계된다 그랬죠. 그러면 전유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는 승계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전유 부분은 안 되고. 그러면 체납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어떻겠느냐? 그것도 승계되지 않습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채권만이 승계되는 거예요. 자, 이제 넘기시고 가등기 담보법입니다. 1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입니다. 담보 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가 된 경우 담보 가등기 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소멸한다. 경매됐을 때 담보 가등기는 뭐로 간주한다 그랬죠? 저당권으로 간주하죠. 그럼 저당권으로 간주되니까 경매되면 소멸하죠. 2번 가등기의 피담보 채권은 당사자의 약정과 관계없이 가등기의 원인 증서인 매매 예약서상의 매매 대금의 한도로 제한된다. 그래요? 매매 계약서상의 매매 대금의 한도로 제한되는 게 아니라 실제 금액을 다 담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보 가등기인지 보존 가등기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등기상으로는. 2번이 틀렸고 3번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그랬죠. 청산기간 2개월 동안에 채무자는 청산금 채권을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후순위자가 받아갈 돈이에요. 자기가 가질 돈이 아니라.
4번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대차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했을 때 한해서 이 법이 적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5번 담보 부동산의 예약 당시 시가가 피담보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 평가액에 통지를 할 필요가 없죠. 미달할 때는. 자, 한 장을 넘겨보시고 3번 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1번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보전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알 수가 없다 그랬죠? 2번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 상대방에게 그 뜻은 알려야 됩니다. 통지를 해야만 청산기간이 진행하기 때문에. 3번 청산금은 담보권 실행 당시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 채권액에 선순위 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켜야 된다 그랬죠. 4번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으면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해야 된다. 아니죠. 주관적인 평가액이라도 무방하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통지에 구속력이 있으니까 번복할 수 없다 그랬고요. 다만 후순위자가 불만이 생기면 청산기간 도래하기 전에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5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 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지권은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고요.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과실수지권이 채권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이 되려면 청산금을 지급했을 때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죠. 한 장 넘겨보시고 이제 5번입니다. 자, 갑은 을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을 소유의 X토지 시가 1억 원의 가등기를 마친 다음 병이 X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했다. 그러니까 갑이 담보 가등기를 먼저 취득하고 후순위자 병이 있는 거예요. 1번 을의 채무 변제 의무와 갑의 가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아니죠. 변제가 선이행 관계이죠. 동시행 관계는 뭐예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의무와 청산금 지급 의무가 동시행 관계입니다. 1번 틀렸고 2번 갑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입니다. 강행규정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청산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고 그 전에 본등기해서는 안 되고 청산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본등기를 하고 청산금 지급해야 됩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을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 양도는 이로써 후순위자인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죠. 요거는 후순위자가 받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채무자도 양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4번 후순위자 병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피담보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안 돼요. 청산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청산기간이 지나버리면 그때는 경매 청구할 수가 없게 된다. 지나면이 틀렸어요. 청산기간 경과하기 전. 5번 갑의 가등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정이 취득한 경우 소유권을 그러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정이 낙찰받았다는 얘기고 경매되면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으로 간주되니까 소멸하지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문제들이니까 쭉 넘어가시고요. 이제 실명법이 워낙에 또 문제가 많아요. 568페이지. 1번입니다. 갑은 법령상의 제한을 피해서 을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신의 친구 병과 X부동산 매수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했다. 그에 따라 2021년 5월 병은 을과 X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의 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해서 병 명의로 등기 이전을 마쳤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건 제일 먼저 그림을 그릴 때 누구 먼저 쓰라 그랬어요? 소유자라 그랬죠.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죠? 을 소유의 부동산을 사는데 누가 삽니까? 갑이 사요. 아니 저기
병이 사고 갑이 자금을 댔어요. 그러니까 누가 사는 사람 매수인이 누구예요? 병이 매수인이죠. 그럼 둘이 여기 봐봐요. 둘이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매매하고 대신 갑이 뒷돈을 대주는 상태예요. 그럼 이게 계약령 이신탁이잖아요. 소유자가 을소유라고 그랬으면 첫째 줄에 나왔죠. 을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누가 갑이 자신의 친구 병과 부동산 매수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했는데 그에 따라서 병이 을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을이 소유자이고 을과 병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갑이 자금을 댔다 그랬으면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얘가 신탁자고 얘가 수탁자. 여기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던 거죠? 약정 무효. 등기도 무효. 매도인이 선의라면 등기 유효. 제3자는 무조건 취득. 이때 얘 돈으로 얘가 샀으니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데 실명법 시행되기 전에는 부동산 자체를 반환 청구하지만 시행 이후라면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보면 1번 갑과 병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약정 무효죠? 2번 을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러면 병은 부동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죠. 3번 을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매도인이 선이라면 그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왜냐하면 그 후에 알게 됐으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4번 병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은 병에게 제공한 X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5번 X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병이 명의신탁 약정 외에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갑 앞으로 X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요. 자, 지금 그러면 얘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는데 그 명의신탁 약정 외에 별다른 별개의 원인에 의한 약정으로서 다시 소유권을 얘한테 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적법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되면 그 소유권 이전은 유효이죠. 자, 2번 봅니다. 2번. 갑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자신의 X 건물을 을 명의로 등기로 마쳤다. 배우자 명의신탁인데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지 않을 목적이 아니라 회피할 목적이죠. 자, 그럼 1번. 갑은 소유권에 의해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했죠. 탈법을 위해서 했죠. 그럼 이거는 실명법 적용되어서 약정 무효 등기 무효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을 명의로 등기된 거는 무효죠. 무효니까 말소 청구할 수 있다가 되죠.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니까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인 거예요. 그러면 설령 을 명의로 등기됐어도 그거 자체가 무효니까 여전히 소유자는 갑이고 갑이 을을 상대로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2번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약정이 무효니까 해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틀렸죠? 없죠? 네, 맞아요. 3번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X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을의 점유는 자주 타주겠죠, 당연히. 수탁자 을이 병에게 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요? 제3자는 무조건 취득하죠. 5번 을이 병에게 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했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을이 병에게 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했지요. 그러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그럼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병이 소유자이고 갑은 소유권을 상실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로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다면 갑은 이미 소유권을 상실했으니까 을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가 없죠.
네. 그냥 넘겨보시고 4번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X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해서 을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해 편의상 을에게 Y 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 지분 이전 등기를 마쳤다. 뭐죠 이거? 자 여기 봐봐요. 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1필의 토지인데 그 중에 특정해서 X는 지가 갖고 Y는 을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등기는 공유 지분 등기를 한 거예요. 뭐 한 거죠 지금? 상호명의 신탁.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구분, 소유하는 형태로, 형태는 실질은 구분해서 소유하는 형태예요. 그런데 등기만 공유로 했다.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했죠. 이거는 사실상 이미 분할이 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건 절대로 분할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을은 갑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문제 자체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구분 소유적 공유 내지는 상호명의 신탁. 이거는 그대로 민법 이론이 전부 적용되는 겁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577페이지. 갑과 을은 X 토지에 관해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다. 이건 아예 대놓고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처럼 사실관계로 이렇게 사례 형태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럼 1번. 갑과 을은 자신들의 특정 구분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자, 여기 봐봐요. 갑이 그럼 여기다 집을 짓고 자기가 이 부분을 파는 거예요. 병에게. 그럼 병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등기는 지분의 이전 등기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처분할 수 있는 거죠. 단독으로. 원래 공유물의 처분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여기서는 이미 구분 소유가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형식적으로만 공유 지분 등기를 했지. 네. 그럼 1번 맞고 2번. 갑은 특정 구분 부분 X 부분에 대한 을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 갑은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겠죠. 자기만 독점하는 부분이니까. 3번. 을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한 병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 갑은 병에게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니까. 반환 청구나 방해 제거 청구는 공유자가 보존 행위로서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단독으로. 3번이 틀렸고 4번. 정의 경매를 통해서 을의 지분을 취득하면 갑, 정 사이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 봐봐요. 을의 지분이 경매로 넘어가서 정에게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이라는 사람이 지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태도 그대로 넘어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특별한 경우라면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컨대 예상할 수 없는 특별한 계약 관계라면, 즉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관계라면 당연히 넘어간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4번, 5번. 갑이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에 Y 건물을 신축해서 을이 강제 경매를 통해서 갑의 지분을 취득한다면 갑은 Y 건물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요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그래서 11번의 포인트는 3번입니다.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고, 다시 앞으로 가셔서 이번에는 572페이지에 6번을 봅니다. 자, 갑은 조세 포탈, 강제 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럼 이건 적법한 거죠. 유효한 명의신탁입니다. 이때는 신탁행위론의 이론으로 가는 거예요. 배우자 을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X 토지를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에 맞췄다. 1번. 을은 갑에 대해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죠? 대내적 소유자는 신탁자입니다. 2번. 갑이 X 토지를, 갑은 신탁자죠? 그럼 갑이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한 경우 이를 타인의 권리의 매매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죠?
3번 정이 X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한다면 갑은 직접 정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조건을 행사하지는 못하죠. 왜? 불법 점유자 정에 대한 관계에서는 외부 관계니까 대외적 관계니까 수탁자가 직접 그렇죠. 의리하는 거예요. 의리. 4번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병이 을의 갑에 대한 배신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을과 병사의 계약은 무효이다. 이건 왜 무효예요? 왜냐하면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무조건 취득하잖아요. 신탁행위론에 따르면. 근데 왜 무효가 되느냐면 배신 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사회 질서 위반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5번 병이 을과의 매매 계약에 따라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왜냐면 제3자는 무조건 취득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5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앞 페이지.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병 소유의 X 건물,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 먼저 그려줘요? 병 소유의 X 건물이에요. X 건물을 취득하려는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시탁 약정을 맺고서요. 2018년 5월 친구 을의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 자신이 대금을 줬죠.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 대금을 완납했다. 그러면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요걸 취득한 건데 뭘로 취득한 거예요? 경매로 취득한 거예요. 그리고 갑이 자신의 뒷돈을 대준 겁니다. 그럼 이것은 계약명의 신탁이네요. 그죠? 자, 1번입니다. 갑은 을에 대해서 X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이 을에게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갑이 을에게 왜 말소 청구해요? 갑이 소유자가 말소 청구하려면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제거 청구로서 얘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소유권 없잖아요. 그럼 말소 청구 안 되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2번 갑은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건물의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죠.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은 뭐죠? 매수 자금이에요. 매수 자금. 2018년이면 95년도에 실명법이 시행됐으니까 이거는 이후잖아요. 그럼 매수 자금이에요. 3번 병이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시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저기 봐봐요. 얘가 신탁자고 수탁자고 약정 무효, 등기도 무효.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 유효죠. 그럼 매도인이 악이라면 등기는 무효죠. 이거는 매매했을 때 얘기예요. 경매에서는 설령 얘가 악이라고 해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경매에서는. 매매에서는 얘가 악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경매에서는 이론상 악의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얘가 망한 사람이고 이 부동산이 지금 경매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낙찰받는 사람을 얘가 어떻게 알아요? 낙찰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얘는 모르죠? 매매로 한다면 누가 사는지는 알죠? 그래, 경매로 가면 이건 어디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하는 거지 얘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얘를 알아요? 더불어 이놈이 얘한테 명의시탁했다는 사실을 안다? 무슨 신이에요? 그런데 설령 알았다고 치더라도 이론상으로는 경매에서는 얘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현실로 알았다고 치더라도 어떤 이유로. 그래서 악이더라도 유효하다. 이때는 경매에서는. 그래서 병이 5번에서 병이 갑과 을 사이 명의시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을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요것 때문에 요 문제 푸는 거예요. 4번 X 건물을 점유하는 갑은요. 을로부터 매각 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자, 여기서 얘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거는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얘가 안 준다 그랬을 때 얘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피담보 채권이 목적물 사이에 결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결연성이 인정되는 건 뭐예요? 비용에 한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매매대금은 아니잖아요. 비용이 아니니까 유치권 대상이 아니다. 5번 X건물을 점유하는 갑이 정에게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갑이 정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그 계약은 무효이다. 그래요?
자, 누가 소유자예요? 일단 법적 소유자. 을이 소유자이죠? 그럼 얘가 제3자에게 처분했다 그러면 이거는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취득이에요. 그런데 얘가 소유자인데 이놈이 처분을 했어요. 그럼 이건 뭐죠? 타인의 권리의 매매잖아요. 채권행위죠? 따라서 유효합니다. 처분행위는 무효지만 채권행위 자체는 유효해요. 됐지요? 그 다음에 8번을 한번 보시죠. 8번. 574페이지에 8번. 갑은 2015년 10월 17일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을소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소유자가 을입니다. 병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면서 병명으로 등기를 하기로 약정했다. 그래서 을소유 부동산인데 병이 낙찰받는 거죠. 갑이 뒷돈 대준 거예요. 자, 병은 위 약정에 따라 토지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매각 대금을 완납한 후 병명의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기억, 갑과 병과의 관계는 계약명의 신탁에 해당한다. 갑하고 병과의 관계는 계약명의 신탁 맞아요? 경매로 취득했으니까. 니은 갑과 병의 명의 신탁 약정 사실을 을이 알았다면 병은 토지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야, 한다. 이거 또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경매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디귿, 갑은 병에 대해서 매수자금 상당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지요.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디귿 3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12번 보겠습니다. 자, 요건 마지막이니까 기념으로 여백에다가 그림 한번 그려보셔요. 이게 중간생략형인지 아니면 계약형명의 신탁인지. 제일 먼저 누구 먼저 쓰라 그랬어요? 소유자. 네, 소유자. 그림 그려보셔요. 여백이 있죠? 옆에? 넓잖아요. 제가 보이게 써보세요. 소유자 옆에는 누가 나와야 돼요? 매수인이 나와야 돼요. 매수인. 누가 샀냐 이거예요. 누가 샀냐. 지금 한글 읽는 거예요. 한글. 제일 먼저 일단 소유자 박아놓고 그 다음에 매수인을 그 옆에 쓰는 거예요. 매수인. 누가 샀대요? 헐. 같은 거 읽고 다 대답이 달라요. 누가 샀어요? 을이 샀어요. 을이 샀어요? 예. 아니요, 병이 샀어요. 자, 첫 번째 문장. 2013년 10월 26일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지금 누가 신탁자고 수탁자인지 명확하지 않지요. 두 번째 문장 갑니다. 그 후 주어는 누구예요? 갑은 병 소유의 X 토지를 그랬으니까 소유자는 누구다? 병이란 말이에요. 이건 찾았어요. 다 찾았어요. 이거는. 그런데 갑은 주어 병 소유의 X 토지를 목적어 매수하면서 서술어. 누가 매수해요? 갑이. 누가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가 매수한다 그랬어요? 그 앞에 있잖아요. 갑은 매수하면서 그랬잖아요. 무엇을? 병 소유의 토지를. 그죠? 그럼 주어하고 서술어가 나왔으니까 갑이 매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매수인 누가 옆에다 써줘야 돼요? 갑이 써줘야죠. 왜 자꾸 을을 쓰냔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법학이 아니라 국어예요. 국어. 그죠? 그래서 매수를 갑이 하는데 병에게 부탁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을이 매수한 게 아니에요. 자, 병 소유의 토지를 누가 매수해요?
갑이 매수하면서 예? 병에게 부탁해서 을명의로 등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보고 중간에 이렇게 누가 몰라요. 이 그림을 그려야지, 그림을.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주어가 첫 번째 문장에서는 누가 신탁자고 수탁자인지가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문장 보면 그 후에 어쨌든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했는데 그 후에 주어는 누구? 갑은 무엇을? 병소유 토지를 어떻게 한다? 스스로 매수한다 그랬잖아요. 그 갑이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에게 부탁해서 을명의로 등기를 했다. 이렇게 단문으로 끊어보시란 말이에요. 어려우시면. 이해되셨죠? 제가 이걸 딱 잡아내잖아요. 그래서 높아지면서 얘기했지만 역시나 똑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은 지금 갑이 병소의 토지를 매수하는데 을에게 부탁했다. 그래서 얘 이름으로 등기하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을은 갑에게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자, 이거 풀어봐요. 여기 봐봐요. 얘가 신탁자고 수탁자죠? 약정 무효, 등기 무효. 그러나 얘들 사이의 매매는 유효하다 그랬죠. 그리고 등기가 무효니까 얘는 무효고 얘가 소유자이고 얘가 얘한테 뭐 할 수 있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 제거 청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안 하면 대위에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갑은 병을 대위에서 을명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1번. 을은 갑에게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얘가 얘한테 토지의 반환을 청구해요? 말이 안 되죠. 이 소유자이어야 되는데 얘는 소유권이 없단 말이에요. 2번. 갑은 병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갑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해요? 못해요? 매매는 유효하죠? 그럼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있죠? 3번. 병은 을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병이 을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등기 무효니까. 4번.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얘가 얘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청구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얘가 얘한테 직접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니까. 채권적 청구니까. 그렇다고 얘가 얘한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얘한테 말소 청구. 그래서 갑이 병을 대위해서 말소를 하면 얘한테 복귀하고 그럼 얘는 얘한테 이전을 청구해서 돌려받으면 되는 거예요. 얘가 얘한테 직접적인 반환 청구는 없습니다. 왜? 약정이 무효이니까. 5번.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없다 그랬죠? 근데 그런 걸 피담보 채권으로 유치권은 당연히 주장할 수가 없겠죠. 아시겠죠? 안 되겠다. 하나만 더 연습해봐요. 요번에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셔요. 문제 푸는 게 아니고 그림 그리시는 거. 575페이지에 10번. 왼쪽에 공간이 있죠? 거기다 그림만 한번 그려보세요. 자, 문장이 길면 중간에 끊어버리시라고요. 여백에다가 크게 써보셔요. 보이게. 쬐끄맣게 안 보이게 하시지 마시고. 자, 이제 다시. 제일 먼저 누구 나와야 돼요? 소유자. 그럼 병이죠? 소유자 옆에는 항상 매수인 써야 되죠? 누가 매수했어요? 그렇죠. 을이 매수했잖아요. 그 어디에 나오냐면 2015년 갑은 병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을과 친구 명의시다 약정을 체결하고 을에게 매수 자금을 주었다.
자, 이 문장만 보면 갑이 을에게 매수자금을 주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읽어볼 필요도 없이 매수자금이란 단어 나오면 무조건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했잖아요. 매수자금이란 단어 나오면 무조건 계약명의신탁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서 갑과의 약정대로 을은 을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 그랬죠. 그럼 을은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첫째 문장에서 갑이 매수자금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계약명의신탁이라고 바로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는 매수자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돼요. 다시 해봐요, 다시. 자, 3번. 그 밑에 옆에 커요. 3번. 그림만 그려보세요, 그림만. 제일 먼저 누구? 소유자. 말하지 마시고. 예. 자, 다시 같이 해요. 이거는 그냥 읽으면서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연습이 좀 돼야 돼요. 자, 2020년 X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문장으로는. 자, 두 번째 문장. 그 후, 요 문장이 중요해요. 주어가 누구냐면 갑은 그랬죠. 갑은 병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병에서 그 소유, 여기서 그는 병을 얘기하죠. 그럼 병 소유의 X 부동산이 나와줘야 되죠. 그럼 제일 먼저 누가 써줘야 되냐면 이렇게 병 소유의 X 부동산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갑은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매수한 사람은 누구예요? 갑이죠. 병소유 부동산을 갑이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그랬잖아요. 대금을 지급했다. 그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갑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고, 병은 갑의 부탁에 따라 갑이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등기를 줘야 되는데 누구에게? 을에게 줬다. 그럼 이건 뭐예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일단 그려 놓으셔야 쫙쫙쫙 풀 수 있다. 예. 연습할 것도 없어 이제. 예. 자, 그래서 자꾸 다시 반복하시면 됩니다. 항상 뭘 쓰냐면 소유자를 쓰고 그 다음에 매수인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됐느냐 아니면 건너뛰고 부탁해서 여기 했느냐. 그래서 계약명의신탁은 분명히 키워드가 뭐가 들어가냐면 매수 자금이라든지 또는 자금이라든지 매매 대금이라든지 이런 식의 돈이 들어가면 이건 계약명의신탁이고, 그게 안 들어가고 이렇게 건너뛰는 형태는 다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다. 그럼 나머지 이제 풀 수 있잖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